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요, 페이지 17페이지 챕터 3 해가지고 소송 절차의 본질과 절차 이분론인데,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 이분론에 관한 문제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무슨 얘기냐? 양형 절차와 또 유무죄를 정하는 절차를 두 가지로 어떻게 해요? 나눠서 진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첫 번째 1단계로서 이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단계에서 이 사람이 형을 1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 사형을 할지 양형 절차를 따로따로 진행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절차 이분론이라고 합니다. 현재 영미법 국가, 영국이나 미국법 같은 경우는 이 절차 이분론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배심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것이 끝나게 되면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 형의 양형을 절차하는 절차를 따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배심원제가 받아들여져 있기는 하지만 국민 참여 재판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 참여 재판을 실행해서 배심원이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관이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차 이분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 소송 절차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번 문제죠. 소송 절차 이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영미의 형사소송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배심제를 그 기반으로 해서 사식 인정을 절차, 다시 말하면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와 양형 절차, 형의 양을 전하는 절차를 엄격히 구분하는 제도가 절차 이분론입니다. 2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송 절차 이분론을 적극적으로 수용, 실현하고 있다. X죠. 다시 말씀드리면 배심원의 의견이 법관, 재판부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무죄라고 판결했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유죄라고 판결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차 이분론이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양형의 합리화는 소송 절차 이분론의 중요한 근거를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런 문제죠. 우리가 유무죄를 따질 때는 그 사람이 범죄자인가 아닌가만 따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분론이 정확히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무죄를 따질 때도 그 사람의 성격 등을 따져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뭐 가정 환경이 불우했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고 이놈의 성격 개차반이고 뭐 이런 어떤 정황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유무죄를 따질 때는 그런 건 뭐 하면 안 돼요?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요? 형의 양을 정하는 양형 과정에서만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으로 형벌의 양을 정하지 않을까 해서 도입되는 것이 절차 이분론이죠. 4번 소송 절차 이분론은 책임은 행위자의 인격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댓글이죠. 그죠? 자,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법원이 뭐 어떤 판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무죄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댓글에 그렇게 싸가지 없고 나쁜 놈을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 법원 썩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댓글 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인간이 나쁘면 당연히 뭐예요?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행위자의 인격을 고려해서 그 사람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절차의 분노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한 문제 정도는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파트 2 해가지고 수사와 공소 제기로 들어갑니다. 자, 20페이지 오시면
챕터 1 해가지고 수사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1번 수사와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래가지고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나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다. 보통 정치인들이 구속되면서 하는 말이죠. 사법 경찰 관련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틀릴 리가 없겠죠. 좋은 말만 나와 있으니까요. 2번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었더라도 고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는 지문은 먼저 X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어떠한 특별한 형식이나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리권이 있구나라고 증명이 되면 충분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뭐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나는 대리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표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다시 말하면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또는 대리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3번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한 후 내사 종결 처리하였다면 위 내사 종결 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고소 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맞는 지문이죠.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소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수사를 안 해요. 기소를 안 해요.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재정신청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대통령 비서실에게 청원서를 냈어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검사에게 어떻게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요? 내사를 시켰죠. 그러면 아직 수사 단계에 이른 것도 아닌 거죠. 따라서 이것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이 사람이 이분을 처벌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수사기관에다가 뭐 하면 돼요? 고소,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또다시 재정신청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은 어떻게 하면 구제받는 거예요? 수사기관에다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뭐 하면 돼요? 재정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직 수사기관에다가 고소 고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정 신청을 할 수는 없겠죠. 맞는 질문이죠. 4번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 후라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임의동행이라는 말은 자유의 의사에 의해서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함께 가시죠. 임의동행이니까 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럽시다. 같이 갔더라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퇴거할 수 있는 상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보장돼야지만 그것이 임의동행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은 맞네요. 자, 우측 2번입니다. 수사 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우리가 수험생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요 몇 개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환장합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요 몇 개를 고르라는 문제는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사지선다 같은 경우에는 4개 지문을 모두 다 알아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틀린 것을 물어봤으면
1번이 틀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머지 지문들은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더라도 1번이 답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추량률이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요 문제처럼 쭉 나열하고 뭐 몇 개인 것은 뭐 틀린 것은 몇 개인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이 틀린 것 같고 2번이 틀린 것 같고 3번은 맞는 것 같고 4번은 틀린 것 같고 5번은 맞는 것 같은데 6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뭘요? 답을 선택을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요 한 개 지문만 예매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안다 하더라도 결국 몇 개인지를 선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몇 개를 고르라는 문제는 모든 지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답을 맞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롭게 느껴지고요. 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내면 안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20문제에서 두세 문제는 요 몇 개를 고르라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올해도 상반기에도 나왔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이거를요, 대충 감으로 푸시면 안 돼요. 대충 감으로 푸시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지문을 읽고 나서 그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렸다라고 뭐죠? 표시를 하고 또 맞은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는 것이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해요? 잘 모르겠다라고 표시를 하고 나서 고민을 해야지. 이거를 대충 그냥 쭉 읽어가 버리면 심리적으로는 다 잘 모르겠다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답을 전혀 선택할 수가 없고 시간만 빼먹는, 시간만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지문을 읽고 틀렸다 맞았다를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끝에다가 X니 공이니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일단 무조건 고민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고 표시한 후에 다시 전체를 놓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형사법 규정 그대로고요. 다시 말하면 영상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고요. 디귿번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는 사법경찰관이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을 1인을 지정한다. X죠. 사법경찰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누가 지명하냐면 피의자가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누가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라는 것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누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사인지를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검사나 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밑도 끝도 없이 한 명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리얼번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미음번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 되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 제기 전에 하나여 법원에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공소 제기 전이 아니라요. 공소 제기 후 제1의 공판기일 전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공판 기일이 정해진 거죠. 그러면 이 검사가 법원에다가 그 사람의 증인신문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공소 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요 사회입니다. 따라서 공소 제기 전에 하나요라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디귿 미음 해가지고 2개에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3번 문제가 나오죠. 불신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한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가 있고, 이게 뭐죠? 불신 건물이죠.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 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임의 동행입니다. 2번 경찰관이 불신 건물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경찰관은 동행 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가 없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요 1번부터 시작해서 3번까지가 불신 검문에 관한 내용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1번은 뭐예요? 불신 검문의 개념과 임의동행 개념이고, 2번은 불신 검문과 임의동행의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아무리 길어도 몇 시간요?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는 없죠. 4번 경찰관은 불신 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것까지 많아요. 동행을 요구할 때는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X. 경찰 장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경찰 봉기죠. 뭉둥이. 아니면 뭐 레이저건, 테이저건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행을 요구할 때는 임의 동행이니까 할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경찰 장구를 뭐 할 수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현행 범인이거나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또는 도주 중이거나 이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총을 사용한다거나 몽둥이를 사용한다거나 레이저 걸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불신 검문하고 임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범인 식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용의자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을 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지를 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다시피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쭉 세워놓고 누굽니까?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정확할 수도 없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정확하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명을 제시하면 이 사람인가 봐 이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1대1 대면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피해자가 경찰과 함께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추적하다 골목길에서 범인을 놓친 직후에 골목길에 면한 집을 탐문하여 용의자를 확정한 경우 그 현장에서 용의자와 피해자의 1대1 대면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X자. 1대1 대면이 허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현직 경찰이 그분도 참 대단하시지. KTX를 타고 가다가
옆에 타고 있던 여자분은 허벅지를 만지고 성추행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죠? 전화로 뭐죠? 경찰서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피해자는 뭐죠? 경찰인지 몰랐겠죠? 신고를 하니까 도망갔겠죠? 도망가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다음 역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차하니까 탔더니 도망갔단 말이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찰관 입장에서는 누가 피의자인지 누가 범인인지를 뭐 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피해자와 동행을 해서 그 KTX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수색할 수밖에 없고요. 수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1대1로 대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수색을 해가지고 그 성추행범을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가지고 저 사람입니다 해가지고 잡고 보니까 경찰관이고 그전에도 2번이나 그런 짓을 더 했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더란 말이죠. 2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감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 창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 피해자가 범행 전에 용의자를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잘못된 단서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하고 신병을 확보한 용의자를 1대1로 대면하고 그 범인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그럼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번 질문처럼 현장에서 그런 게 아니죠. 사후의 문제입니다. 사후에서 했기 때문에 1대1로 대면했다면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어디요? 낮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4번 강간 피해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47명의 사진 속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이건 뭐 아마 이런 거겠죠. 동종 정가가 있는 사람 목록을 어떻게 딱 꺼내놓고 그래서 한번 골라보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분이 넘겨오면서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47명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한 거죠. 이 사람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범인 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지목하자 이어진 범인 식별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만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피고인만을 직접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인이 맞다는 진술을 받고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진 보고 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 한 5, 6명을 채워놓고 그 사람 한 명 집어넣어서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피해자분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진도 보고 동영상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요놈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1대1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친밀성이 없죠. 그죠? 계속 보시면 그래서 그다음에 다시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면시켰어요. 이미 늦었죠. 이미 어떻게 해요? 다 끝난 상태. 피고인이 범인을 확인을 받은 경우 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을 가지고는 유죄 증거로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것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47명 사진 중에서 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 동영상 보여주고 또 피고인만 둘이 만나기 이런 거 설치를 생략하고 여러 사람은 불러가지고 찍으라고 했어야 적법한 절차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입니다. 공소 제기 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에 다시 말하면 소송을 받은 법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면 검사는 수소법원의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미 공소가 제기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사람을 구속할지 안 할지는 누구의 권한인 거죠? 수소법원의 권한인 거죠. 2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 형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 영장이라고 해서 꼭 구속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압수수색 검증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검사가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 능력이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 후라면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검사가 신문하는 건 아니고요. 재판 절차에서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따라서 문제는 있어요. 그죠? 문제는 있지만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 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공소가 제기됐다면 피의자를 신문하고 좋다면 공판정에서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검사가 따로 피의자를 신문하여 진술조서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대전제기죠. 다만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거 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 수사기관이 공판 준비 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증거 능력이 없다. 맞는 지문이죠. 이 3번 판례 같은 경우는 좀 꽤 됐죠. 84년도 판례니까 4번 판례는 뭐죠? 2012년도 판례, 최근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 3번과 4번을 비교해서 꼭 기억해 두시고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회 지정에 대하여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2번 사법경찰관인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극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의 집행 등을 할 권한이 있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입장이죠. 꼭 기억해 두세요. 3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임의동행한 때에는 조사 후에도 6시간, 6시간 내에서 구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X죠. 다시 말하면 임의동행은요, 임의적으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에 데려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퇴거의 자유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보장이 돼야 되죠. 따라서 그 사람을 함부로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구금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6시간 내라 하더라도 구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자유, 퇴거 자유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4번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을 요하는 출입국 사범에 대하여 일반 사법경찰관이 출입국 관리소장 사무소장의 고발이 있기 전에 한 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 X점. 우측에 판례에 나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사유만으로는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먼저 2번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우측에 7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